여 변호사님, 지금 네. 또 말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이재명 민주당 워낙 대표. 많이 돼서요. 사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막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정봉주 예.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비난할 사람이 자르고 뭐 비난할 처지입니까? 예. 막말에 쌍욕을 대가죠, 그냥 대가. 평소한테 막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평가에서는 뭐 100점 받은 것 아닙니까? 박용진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하위 평가 10%뭐 이런 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친문이라든가 반명들은 전부 10% 20%에 들어가 가지고 2명인가 3명 살고 전부 이번에 낙천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저는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100점을 맞은 게 아니고 예. 아예 상수로 그냥 정해놓고 시작한 거지. 뭐 그 양반 아마 의원 평가 빵점 맞아도 네. 아마 공천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뭐 대표는 자기가 자기 공천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뭐 지금 어떤 이재명이 이재명 공천한다는 거 아닙니까? 딴 분들은 이제 대기권에서 공천을 받는 거고 예. 이재명 대표는 성층권에서 받기 때문에 예. 이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성층권에 있는 사람을 지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건드립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도 자기 지역에서 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그 식당에 들어갔다가 네. 어떤 젊은이한테 설마 이직은 아니겠지 이렇게 해갖고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이직이라는 게 2번을 찍은 사람, 그러니까 네, 지난 국민의힘, 대선 때 예.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 이걸 이제 비하하는 말이 비하하는 말로 네. 이직 이직이. 그러거든요. 또 반대쪽 일찍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도 이게 부적절하다고 해가지고 사과를 했는데 또 14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또 세종시인가요? 세종시 네. 세종 전통시장에서 또 유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을 간 거죠. 세종에서 대전까지 네. 갔으니까. 그런데 세종시 그 유세장에서 지금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번을 찍든가 집에서 쉬는 것이 좋겠다. 네. 쉬시라. 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해가지고 또 논란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들이 자꾸 대표 진짜 리스크는 이재명 리스크가 제일 큰데 크죠. 과거는 사법 리스크에다가 이제는 뭐 임 리스크까지 예. 오랄 리스크라고 합니다. 영어로 오랄 리스크까지 생겼다. 이러다가는 또 선거 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너무 좀 갈라치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거기다 품격이라는 게 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이직이란 말 앞에 그 인천에서 했던 말 예. 그거는 보면은 이제 그 이직이란 말을 저도 SNS를 보면은 그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예. 쓰는 말인데 뭐 문재인 대통령 보고는 문재앙이라 그런다든가 문재앙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쭉 하는데 그게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갖다가 그런 데까지 다 제한해 버리면은 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이재명 대표는 거대 야당의 대표란 말입니다. 그럼요. 국회의원이고 변호사고 그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사람이 이런 그 일반 국민들 그냥 그 방에 앉아서 컴퓨터 자판 앞에서 그냥 재밌게 뭐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행태를 한다는 건 있죠. 우리가 흔히 품위가- 말하는 시정잡배라고 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뭐 그분들이 시정잡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품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품위 없는 거는 품위 없는 익명의 어떤 그늘에 숨어서 하는 정도지 그걸 대놓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자기 무기로 삼는 사람이 이때까지 예. 보면은 어떤 그 진짜 품위 없고 고 교수님 말씀대로 시정 잡배들이 하는 말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보면 그걸 사이다 발언 옛날엔 좋은 포장을 해서 사이다 발언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 품위가 없는 발언들이었어요. 네. 그런 걸 갖다가 자기의 정치 무기로 삼아가지고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막말을 하고 이게 우리 그 좌파 또는 진보를 지지하는 그리고 그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가진 자에 의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끌어내는 무기로 사용한 거예요, 이때까지. 예. 그러나 이번에 인천에서도 결국 그런 생각이 깊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나온 거지. 네. 그날 그냥 그저 나왔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사과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인이 그런 말을 할지라도 당 대표라 그러면은 오히려 말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 품위 있게 정치합시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아, 그래도 할 사람 하겠죠. 그렇지만 당 대표가 나서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건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정치에서 품위는 한갓 장식품이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로 오히려 인기를 얻겠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찌기 할 때 개딸이라든가 그 극렬 지지층은 속으로 환호를 할 겁니다. 그래, 사과를 한 것도 그 다음 세종시 간 거 아닙니까? 그 사과의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네. 자기는 사과했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그 세종에 가서 한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민생을 안정시켰으면은 2번을 찍고 아니면 집에 가 있어라. 뭐 투표에 나오지 마라 이건데요. 결국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는 윤석열을 갖다가 엄청나게 잘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은 지금 윤석열이 잘한 게 뭐 있냐? 나와서 1번 우리 더불어면 찍어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건 좋아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그 윤석열의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걸 내놓고 1번을 찍어달라 하는 건 좋은데 말을 그런 자기의 장점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조롱 비하하면서 찍어달라. 이게 과연 진짜 정치꾼이지. 이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뭐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발언이라면 모르지만 집에서 쉬라는 쉬라고. 건 지지자들이라든가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다 지지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또 유권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비하하는 발언 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좀 품격 있는 예. 그런 선거운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저희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고칠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행태가 늘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는 몇 차례 즉각 이 사과를 했습니다. 선거니까요. 선거니까. 네. 이런 때는 끌고 가봤자 득되는 게 득될 게 없다. 없다. 그래서 잘못한 거 있을 때는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쿨하게 사과합니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 말로 집토끼는 확실히 잡아놨으니까 예. 그냥 그 중간 토끼 정도가 멀리 도망 안 가도록.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 그걸 보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디 가서 일찍 그런 게 상상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서로 평소에 말하는 품격 이런 게 워낙 차이가 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걸 그래서 또 사고 칠 사람이 사고 쳤구나.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상당히 품이 있는 분이고 그렇죠. 유명한 의사 예, 아닙니까? 예, 세브란스 의사고 박사인데도 혁신위원장 잠깐 하면서 뭐 좀 부적절하다 할까? 그런 발언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상당히 됐죠. 지난해 12월 26일인가 예. 29일에 비대위 발족원대에 지금까지 그렇게 말 많은 실수가 말을 없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기자들 만나요. 또 뭐 현장에서 그런데도 말 실수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아주 정제된 언어를 구사하면서도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라 그러지만은 변호사들이 옛날에 말 잘하면 너 변호사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을 대놓고 많은 말을 하고 아무 말이나 한다고 말 잘한 게 아니고 저희들 법조인들은 말 잘한 걸 뭐로 보냐 하면은 논리적이고 그다음 상대방의 논리의 허점을 잘 파고들어서 그걸 갖다가 반박해가지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 말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게 법정에서 변론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있죠. 제가 볼 땐 정통 법조인이다. 예. 이재명 대표는 법조인은 맞지만은 정통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예. 오늘 한병도 전략본부장이 기자들과의 뭐 간담회 비슷한 걸 했는데 이 판세 분석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강 벨트는 그동안 박빙 열세였는데 박빙 우세로 전환이 됐고 수도권이 중요하니까 인천 경기는 대다수 지역에서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강원도 쪽에도 춘천이라든가 원주 이런 데는 또 당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지역구라든가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당선을 예상하고 있느냐
하니까 지역구 130 내지 140석, 비례는 13 플러스 알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40석을 기준으로 한다면 153 160까지도 갈 수 있는데. 153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조국 혁신당까지 합치면 170석도 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쳐버렸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예. 지금 비례대표 문제는 조국 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이 제로섬이거든요. 아니 어떤 사람이 뭐 저 국민의힘 찍을 사람이 갑자기 조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찍을 일은 없잖아요. 예. 이 때문에 거기에서 그 합쳐서 뭐 170도 이거는 좀 그 비례대표 계산에서는 잘못된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뭐 항상 일정할 겁니다. 수가. 조국 뭐 물론 좀 더 나오겠죠. 조국이 그 워낙 요새 지금 뭐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있죠. 그게 크게 뭐 이렇게 나올 만큼 나오는 거지. 조국 혁신당이 나왔다 해서 막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역구죠. 네. 지역구가 130, 140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아마 이 사람들이 그 공천 파열음, 그 공천 파국 이것과 한동훈 효과가 이제 한동훈 효과는 잦아들고 민주당의 공천 파열음은 점점 뭐 임종석 씨 남아 있고 그다음 뭐 남아 있는 사람 또 몇 사람 생겼지 않습니까? 네. 탈당 그래서 안 하고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그 공천 파열음은 이제 그 기억 속에서 점점 소멸해져 갈 것이고, 특히 뭐 나중에 우리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또 그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 뭐 이종섭 씨라든가, 그 다음 자기들이 볼 때는 그 김건희 여사 문제, 뭐 이런 걸 계속 꺼내면서 이 공천 파열은 과거의 일이 되고, 이제 공격할 것만 남았고, 이걸로 하면은 한강 벨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행 공천에서 열세를 좀 보였다가, 그게 잦아들면서 어떤 그 호재거리 계속 찾으면서 이거는 우세로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반론인데요. 뭐, 더불어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한 달 좀 덜 남았는데, 한 25일 남았죠. 남았는데 그동안에 자기들은 지금 충분히 그 우세로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아직까지는 지금 선거 국면이 한동훈, 이재명 간의 대결 구도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윤석열 심판론이 다시 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이 그걸 아주 그냥 돌격대가 돼가지고 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전체 큰 캐치프레이즈는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론으로 가고 심판론 가죠. 선대위도 정권 심판 국민 승리 선대위 이렇게 지금 이 선대위 이름도 심판론에다가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발빠르게 이 공천 후유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당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내놨어요. 그래서 집중적인 공격 대상은 이채 양명주다 해가지고 이태원 사건, 최상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사건, 명품백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이 이채 양명주 자기들이 또 이름을 잘 지었다고 이걸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추물 성혁주라고 또 이 5가지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뭡니까? 이 출생률 이게 높이는 그런 방안 뭐 이름이 좀 길기는 합니다만 물가는 2%로 잡겠다 물가. 그 다음에 성장률은 3%로 회복시키겠다. 그 다음에 혁신성장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주가 지수는 5천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비전을 내놓은 거죠. 추물 성역주라고. 아주 그냥 발빠르게 성혁주네요. 주가도 지금 3천이 3천 안 됐다가 2천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한 2,600 정도 아닙니까? 이걸 5천으로 우리나라 주가가 너무 하향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맞습니다. 5천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또 혁신성장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비전 같은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선거판을 지금 완전히 자기들 주도로
바꿔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천 후유증을 싹 덮어보려고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체 양명주는 예. 네거티브, 예. 그다음 출물 성혁주는 포지티브. 예. 두 가지를 이제 양수 이제 겸장해서 하는 건데요. 이체 양명주 이거는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들고 나올 거는 뭐 뻔했고요. 예.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는 방어를 좀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나라든지 선거는 결국은 막판에 가면 네거티브로 가거든요. 포지티브는 금방 이게 피부에 와닿는 면이 약한데 네거티브는 참 사람들이 금방금방 받아들이기 쉽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그 포지티브 5개 여기에 대해서 보다도 지금 네거티브 오제 제목이라 그렇게 오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빨리 안 하면은 이게 우리 그 오세훈 시장 선거 때 그 페라가모 신발 사건에 이게 뭐 완전히 사기였는데도 그게 먹혀 들어갔지 않습니까? 물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긴 됐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그 현재 상태에서는 그 특히나 이체 양명주 중에서 그다음 양주 전부 다 김건희 여사네요.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주가 조작. 그 도이치모터스 그건데요. 이게 국민들이 저번 이제 많이 잊어먹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걸 계속 들고 나오고 그다음 조국 아마 혁신당도 결국 이걸로 갈 겁니다. 자기들이 어떤 그 윤석열 정권의 뭐 탄압, 뭐 검찰 탄압 이걸로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손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2년 법원에서 2년 받았지 검찰이 2년 선고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국은 이 그 어떤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게 지금 중도층의 생각입니다. MZ 세대가 더 해요, 그게. 어떻게 공정을 갖다 상실한 사람이 공정을 외치고 자기가 탄압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래서 그런데 그 이 양명주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포지티브 출물성혁주 이거는요. 지금 그 물가 많이 올랐어요. 사과값 뭐 몇백 프로 오르고. 이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 물가라든가 그 이런 주가 이런 거는. 이 우리나라 주가만 해도 외국 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고 벌써 개방돼 가지고. 그다음 그 어떤 그 출생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때 말도 안 되게 올려놓은 주택값 이걸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해요. 못 하죠. 집을 그게 사야지 제일 결혼하지. 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갖다 싹 감추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 때 와가지고 출생률이 저하된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 오늘 뭐 어젠가 안 그래도 그 주택값 그 통계 조작한 사람도 기소도 됐지만은 집값이 그때 말도 못하게 올랐거든요. 그 젊은이들이 결혼도 못하고 결혼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났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말하는 포지티브 5개는 있죠. 이게 오히려 문재인 정권, 진보 정권의 책임이 더 큰 것들이에요. 사과값만 해도 있죠. 작년에 사과 꽃 필 무렵에 냉해가 와가지고 꽃이 다 얼어버려가지고 사과 수확이 엉망이었어요. 그래 오른 건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냉해를 어떻게 막습니까? 밤새도록 그 난로표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그 포지티브 오제는 그 내세우는 거고 이 더불어민주당 결국은 네거티브 오제를 아주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사람의 말에 지금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고 실질적으로 대통령도 민생 이 간담회를 가지면서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민생 또 생활 밀착형 그런 포지티브 전략을 써야 하거든요. 집권당이기 때문에.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죠. 그냥 그 구두선에 그치는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지금 물가가 워낙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삶이 어떻게 좋아질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딱딱딱 제시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한 발 늦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벌써 야당에서 얘기 내놨으면 이거 뒤따라가 버는 거예요. 수비밖에 안 되잖아요. 먼저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란 말도 있잖아요.